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은 9-2단원 14차시죠. 9-2단원 전력 수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전력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이번 시간은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수송할 것이냐, 소비자한테까지. 정말 딱 봐도 어렵지 않음이 느껴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자, 우선 이 전력수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전력수송 겉보기에는 솔직히 안 중요해 보이죠. 진짜 겉보기에는 안 중요해 보여요. 그냥 만든 전기 그냥 우리 전기선 통해서 보내면 되는데 자, 왜 중요할까? 자, 이 전력성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선 우선 발전소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이 지도상에 있는 그 그림은 그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그 규모, 그 각 발전소의 규모와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어디에? 자, 전부 다 이런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지난번에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나왔던 겁니다.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모두 대부분이 냉각수를 필요로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닷가나 이런 강가, 특히 바닷가 근처에 주로 위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전기를 소비하는 곳은 소비하는 곳은 대부분 이 내륙 쪽에 있죠. 바닷가가 아니라 우리 평촌, 그러니까 평촌이 안양 평촌만 하더라도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냐면 이쯤에 위치해 있죠. 이쯤에. 실제 발전소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이런 대도시들이 여기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구도 있고. 자,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물론 부산같이 바로 인접한 바닷가에 인접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결국에는 이 그 내륙 쪽에 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수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긴 거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그러려면 이 전력수송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자, 이거를 먼저 전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자, 전력 수송이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는 것이요. 보내는 것. 자, 소비지까지 보내는 것. 보내는 것. 자, 책 보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보내는 그 과정을 전력 수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과정은 간단합니다. 예, 발전소에서 간 게 이쭉 그 전체 전기선을 타고선 이 우리 소비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 이 좀 이상한 숫자들이 몇 개가 보여요. 22kV, 765kV, 22.9kV, 220V.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발전소에서 나온 전압이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처음 발전소에서 나왔을 때 22kV. 이게 대략 그러니까 킬로가 곱하기 1000이에요. 22,000V 정도로 나왔는데, 근데 실제 이 바깥으로 외부로 송전하기 직전에 145kV, 345kV, 765kV 5배에서 30배 정도로 뻥튀기를 하게 돼요. 전압을. 그러니까 뻥튀기라는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서 송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비지 근처에 오면 이거를 22.9kV로 한번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낮춘 다음에 다시 소비지로 갈 때는 이 조성변압기 여기서 220V,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인 220V로 낮춰서 소비지로 전달을 하게 돼요.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송전하는 대부분의 거리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 고압 송전선, 이게 지금 되게 짧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실제 발전소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대부분의 거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아주 고전압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발전소에서 보낼 때 높이고, 그리고 높은 전압을 가다가 여기 소비지 근처에서 다시 낮추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전압을 높이는 곳은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추는 곳은 소비지 근처의 변전소. 이 변전소는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변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소비지 직전에서 쓰는 주상 변압기, 이거는 우리가 쓰는 220V 낮춰주는 곳. 자, 그런 과정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전력 수송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이유와 그리고 높이고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딱 두 개만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까닭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뒤에서 우리 함께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 아직 배우기 전이라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이기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송전선에서 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수송을 하고는 이 전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자, 이 전력은 한마디로 전기 에너지 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가. 예, 그런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생산 전력은 이제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약 소비한다. 그럼 그걸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되겠죠. 자,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전력은 그렇게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직접 측정해서 잴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렇지만, 자,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하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전압과 전류의 곱. 그래서 이 단위 그러니까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워, 영어로 파워. 그 전력, 그 파워는 그냥 단순하게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예, 아주 간단하죠. 곱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곱한 값이 단위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단위가 줄 per sec, 1초당 몇 줄을 사용하는지 줄 per sec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위인 이 W라고 써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와트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줄 per sec로 표현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VI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 이 VI, P는 VI라는 이 표현식을 좀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그거를 바꿔주는 방법 바로 뭐냐? 이 오메 법칙이에요. 자, 전류와 전압과 저항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식이죠. 자, 이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전전지가 뭐 있고, 근데 건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발전소를 표현을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여기에 저항이 있다. 자, 그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 자, 그때 여기 건전지 전압이 V다. 여기 저항이 R이다. 이때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자, 이 저항분의 전압에 비례하더라. 저항분의 전압과 같더라. 자, 이 식이 바로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 네. 자, 기억 다 나죠? 네. 이게 이제 오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협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여기서 VI에서 만약에 V 자리에다가 V는 IR을 오형식 변형식 IR을 적용을 한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I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겠죠. 쉽죠? 간단하죠.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뭘 한번 넣어볼 거냐면 자 V는 IR를 대신에 이번에는 I는 R분의 V를 한번 넣어봅시다. I는 R분의 V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R분의 V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예, 간단하죠. 예. 자, 진짜 간단해요. 예, 진짜 간단하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구하는 세 가지 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뒤에 나오는 손실 전력, 소비 전력 다 구할 수 있어요. 예. 너무 쉬워요, 너무. 예.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P는 VI는 I제곱 R, R분의 V제곱. 자, 물론 단위는 똑같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려면 제가 왜 이 식을 세 가지나 설명해 줬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실 문제를 위해서 사실 P는 VI랑 I제곱 R 정도만 하면 되는데 문제를 위해서 자 만약에 자 이 발전소에서의 전압이 정해졌다. 자, 발전소에서는 요 표시 대신에는 발전소에서는 요 발전소 표시를 더 많이 씁니다. 교류 발전소 표시를. 자 이런 발전소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소비지에서 이 저항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R분의 V 제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전력을 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R과 그러니까 저항 R과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는 전압 V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P는 IV 대신에 뭘 써야 돼요? R분의 V 제곱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흐르는 만약에 I를 알고 있다. I를 알고 그다음 저항 R을 알고 있다. 그때는 그럼 뭘 쓰면 돼요? I 제곱 R을 쓰면 되겠죠. I 제곱 R을 쓰면 돼요. 네. 즉, 이 세 가지 식 중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조건을 통해서 알아나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자주 쓰이는 게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그럼 자주 쓰이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손실 전력에서는 대부분의 식은 P는 I 제곱 R로 나타납니다. 저 중에서. 자,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의 전압을 아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자 거의 드물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약 또 회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발전소 그러니까 V가 주어지고 여기에 저항 R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전류와 I가 흐른다. 자 이때 사실 가장 구하기 쉬운 우선 R 값은 구하기가 진짜 쉽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저항 값을 좀 구하면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저항 쓰는지 아니까. 거기다가 자 전압을 양쪽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뭐가 쉽다? 네, 전류 I를 구하는 게 보통 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I가 더 많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송전에 흐르는 전류 I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문제에 나온 예시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R을 구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좀 아까 설명 부족한 것을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쭉 하고 송전선이 자 여기에 있으면 제 송전선만 지금 보는 거예요. 송전선만 자, 여기서 송전선만 자 그럼 이 송전선에 이 저항 값을 우리가 아는데 자 송전선에서 만약에 R분의 V 제곱을 우리가 쓰고 싶다. 그러려면 이쪽 끝과 이쪽 끝 양쪽에서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전압은 부분 측정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총 전압을 구하기는 쉬운데 지금 이 송전선과 우리가 실제 소비지에서의 저항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각각 전압이 나눠 걸리기 때문에 이 전압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안 쓰는 식을 찾는 겁니다. 이 손실 전력 구할 때는. 이 손실 전력은 어디에 걸리는
어디서 사용되는 전력이냐면 이 이 도선, 실제로 도선에서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도선에만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뭐 한다? 예, 전압이 없는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구할 수 있겠죠. 나중 솔직히 뭐 방법 도구 나면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V가 빠진 I 제곱 R로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를 주어지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자 P 손실 전력과 I 제곱 R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 제곱 R로 손실 전력을 구하게 되는데, 자, 이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제 딱 하나죠.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 송전선의 저항이 만약 크게 되면 송전선의 자체의 저항이 크면 더 많이 손실이 되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또 클수록 더 많이 크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죠.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반대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자, 이걸 줄이는 방법. 자, 송전선의 저항 줄이는 방법 쉽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저항을 2분의 1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 전선의 두께를 우리가 S라고 해요. 전선의 두께를 S라고 했을 때 이거를 2분의 1 S로 만들면 두께가 그러니까 저항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자, 또 한 가지 반대로 이 전류를 되게 잘 통하는 물질,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뭐 구리 도선이나 알루미늄 도선 말고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저항이 작은 물질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께를 줄이거나 저항이 작은 물질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쓰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항을 줄이는 방법 힘들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자, 도선에 만약 두께가 2배가 되면 하나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예, 전선의 무게가 2배가 됩니다. 네. 아이고. 미안해요. 요거 아까 잘못 썼네요. 이거 미안해요. 요거 지워 요거. 아까 2배가 된다라 그랬는데 ES를 썼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거 2배가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이 작아져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그래서 아까 잘못 썼어요. 이거 미안해요. 이거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항상. 자, 그래서 당연히 두께가 2배가 되면 무게가 당연히 2배가 되고, 그러면 이제 무게가 2배가 되면, 그러니까 즉 저항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두께를 2배로 만들면 무게가 2배로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전선과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비용도 2배가 되겠죠. 예, 도선이 두께가 2배가 되면, 그리고 무게가 2배가 되면 이 전선 이제 송전탑 있잖아요. 송전탑이 원래 이렇게 2개가 송전탑이 원래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도선이 두께가 되면 이 전선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하나씩 더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전탑 세우는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은 쉽게 쓰지 못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선 지중화라고 해서 전선을 땅에 파묻는 방법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안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아까 저항이 작은 물질로 교체하면 된다. 자, 그런데 저항이 작은 물질들은 대부분 다 어떻다? 비싸다. 은, 금 비싸요.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그잖아요. 금반지 하나에 20만 원 하는데 얇은 게. 그러니까 이건 또 역시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게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줄여도 효과가 커요. 왜냐? 내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2분의 1 I로 줄일 수만 있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 P 손실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얘가 4분의 1 P,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네. 얘가 4분의 1이 돼버려요, 원래보다. 그러니까 원래 손실 전력보다 4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P 손실 전력이 뭐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아주 죽입니다. 제곱에 비례해버려서. 예, 전류가 3분의 1이 돼버리면 9분의 1로 줄고 아주 효과가 좋죠.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경우에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전류는 어떻게 줄이냐? 자, 이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P는 IV, P는 VI입니다. 자,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송전을 할 때, 자, 이 송전하는 전력식은 우선 R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 저항이 어떤 게 들어가도 우리가 일정한 송전 전력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I 값과 V 값으로만 우리 송전 전력을 구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 송전할 때는 P는 VI식을 보통 사용하는데, 이때 만약에 이 V 값을 미친 듯이 높일 수만 있다면 이 I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내가 전류를 2분의 1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기서 만약 내가 전류를 줄이고 싶다 하면 V를 2V를 써주면 되고, 그러면 전류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같은 송전 전력을 보낼 때 전류값만 낮추고 싶으면 전압값을 높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압을 2배로 만들면 I는 당연히 2분의 1배가 됩니다.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높은 전압으로 보내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막 변압을 해서 올리고 와서 다시 내리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물론 높였다가 다시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 너무 고전압이면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너무 위험해서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220V를 다리가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것이다. 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력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손실 전력만 줄어들게 돼요. 이 고전압으로 보내게 되면. 자,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변압기는 이제 네모 모양의,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거 살짝 한번 볼게요. 아이고. 제가 좀 너무 여기 있네. 잠깐만 내릴게요. 자, 뭐냐? 자, 변압기는 이제 이제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지금 현재 뭐 제대로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긴 한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철심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자, 이런 식으로 철심이 있고요. 철심이 있고, 이 철심에 양쪽에 이제 코일이 엄청나게 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양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기 얼기설기 그렸는데 상당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발전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소비지가 있다. 네, 소비지. 이게 저항이고 이게 발전소 전압이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예, 그 발전소에서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전류를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여기 맞은편에 있는 코일에, 그러니까 코일 내부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줘요. 교류로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주면 그 변화된 자기장이 이쪽이 다시 여기 있는 이쪽 부분 반대편 쪽에 다시 전류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던 발전기 원리 있죠. 발전기 원리에서 우리가 발전기를 막 돌리면서 전자기 유도를 시켰고, 그 전자기 유도된 전기가 흐른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 반대편 코일이 계속해서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줘요. 교류 전압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이 반대편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전력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보통 손실률이 1% 정도 된다라 그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전류 I-가 생기는데 우리가 전류를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전류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류 양을 줄이고 싶다면 전압을 높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코일을 많이 감아요. 코일을 이쪽에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어떻게 된다?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러니까 오른쪽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높아진다. 자,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높게 나타나고 전압이 높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줄어든다. 그렇죠.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고전압, 저전류로 이쪽에 전류를 보내게 되고 그럼 그게 이제 소비지에 가서 그 소비지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변압기를 여러 개를 써요. 여러 개를 쓰고 그래서 발전소에서의 변압기는 그러니까 이 변압기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 중에서 당연히 이 받는 전력을 받는 쪽에 더 코일이 많이 감겨 있겠고 반대로 이제 이제 변전소 쪽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쪽에서는 이제 변전소 쪽에 있는 게 더 많이 감겨 있겠죠. 전압을 낮춰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전압을 낮추려면 덜 감으면 됩니다. 네, 코일을 덜 감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전압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아예 식 자체를 알려드릴게요. 요렇게만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과 식을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좀 제 얼굴 좀 이동을 시킬게요. 네. 자, 변압기를 이제 다시 보면 자, 제가 아까 그렸던 것만큼 잘 그려져 있죠? 훨씬 잘 그려져 있네. 진짜 이걸로 보여줄까? 자, 여기서 보면 자, 왼쪽에 이제 발전소가 있고요. 그 발전소에서 V1, 자, V1, 그 다음에 I1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이 변압기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전력을 넘기게 되는데 넘어가는 전력량 우선 똑같다고 봐요. 거의 손실률이 없으니까 같다고 봐요. 그래서 자, 같다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의 송전 전력은 오른쪽에서 받는 송전 전력과 두 개가 같다. 이 식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송전 전력 V1, I1은 반대편에 넘어간 전력 V2 곱하기 I2와 같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가 같다. 이걸로 문제 많이 풀 수 있어요. 두 개 같다. 오케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전선, 그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로 나타나게 되죠. 예. 자, 이게 이 비례가 같다라는 얘기는 많이 가면 많이 감을수록 N2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V2도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요식보다는 사실 요식이 더 많이 쓰여요. 자, N1분의 N2는 뭐다? 네, N1분의 N2, 이거를 그냥 이동시키면 되네요. V1분의 V2다. 자, 이 식이 좀 더 보기 편해서 요식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로 외워주는 것도 좋아요. 네, 이걸로 외워주는 거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감을수록 지금 양쪽에 코일이 있잖아요. 그 양쪽에 코일이 있을 때 많이 감은 쪽에 전압이 더 높다. 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요거 이따가 한번 살짝 보긴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100V 여기에 100번 감았어요. 여기 200번 감았어요. 여기에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 200V.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비례해서 커져요, 전압이. 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만 해주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식을 기억하라 그랬죠. 네, 요 식을 그대로 써줘서 요거를 이제 잘 이치를 이동해주면 요 식을 여기다가 I1분의 I2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또 실수했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게 서툴러가지고. 자, I2분의 이것도 이래. I2분의 I1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앞에 있는 요식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앞에 있는 요 전력은 같다식을 여기다 정리만 해주면 이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V1분의 V2가 이제 뒤집어져 있죠. I2분의 I1이에요. 예, 요 식을 그냥 그대로 바꿔준 거긴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뭘 할 수 있냐? 반대로 전류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류의 양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식들 몇 개 딱 정리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성된 식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물론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변압기가 제가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한 번, 변전소에서 주상복합기로 한 번,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번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각자 변압기에서 이렇게 그 코일 비율로 해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너무나도 지금 길게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확인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냐? 자,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울게요. 이거 좀. 이거 안 지워지네. 자, 볼게요. 그냥 좀 보세요. 자, 지금 스스로 확인하기. 저항이 R인 전기기구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전기기구에 소비되는 전력은 I제곱 R이다. 어렵지 않죠. 소비 전력은 I제곱 R로 구하면 돼요. 자, 지금 V가 빠졌으니까 I제곱 R 쓰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다음 전력을 수송할 때 전력은 그대로 두고 전압만 2배로 증가시키면 송전에서 없어지는 손전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전력은 그대로 뒀어요. IV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 2배 하면 자, 어떻게 된다? 그렇죠.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왜? 왜가 중요하죠. 왜? I는 I가 몇 배로 감소하니까. 아이고. I는 2분의 1 I가 될 것이니까. 전류가 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I제곱 R이기 때문에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요거 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전압을 높이지 않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있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굵기도 줄이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굵기 줄이지 않고 하려고 새로운 물질 쓰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 사용될 새로운 물질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웠던 저항이 진짜 작은 물질 초전도체가 있죠. 초전도체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수송할 때 손실된 전력이 없어서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력 송전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되려면 초전도체를 사원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소비 전력과 손실 전력, 그 다음에 송전 전력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 거는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이죠. 자, 응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실제 우리 있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느냐?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자, 송전탑의 높이와 그 다음에 지하 전력구, 아까 말한 전선 지중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봇대 대신에 땅에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실제로는 이 전봇대랑 세우거나 아니면 지하 전력구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이 첫 번째 가그림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할수록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에서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까닭 뭘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야 되지만 조사하긴 좀 그러니까. 자, 뭘까요? 바로 뭐냐면 자, 우선 이거는 이제 뒤만 나왔네. 아이고. 자, 이게 조금 요거 앞에 부분 지금 빠졌네요. 죄송해요.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생각하면, 지금 높아지는 까닭은 이 높아질수록 이 전자파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 교류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자, 교류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교류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전압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전류의 방향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 변화된 자기장이 주변을 쫙 퍼져나가면서 전자기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전자기파가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 멀리 고압성 전선은 지표면과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전자기파의 발생량이 고압송전선일수록 더 커지므로 더 멀리 위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까닭,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아, 전자기파의 폐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제가 문제점 설명했는데 문제점만 지금 나왔네요. 자, 문제점은 뭐냐? 당연히 높아질수록 건설 비용 당연히 많아져요. 물론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전력 손실은 적어지겠지만 건설 비용 무조건 커집니다. 소형탑 높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더 많이 훼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높이 세우려면 주변을 더 많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건설 과정에서 주위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머리로, 그러니까 내 근처, 내 삶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내가 전자기파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최대한 그 안전을 고려하면서 설계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벌어졌던 문제가 바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였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주변 생태계나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좀 그거 환경 관련돼서 좀 많은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거를. 자, 그리고, 자, 그럼 지상에 노출된 전선은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땅이 파묻는 방식 말고 전봇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그 옆을 이게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자, 전신주 쓰러지는 사고, 실제 이번에 태풍 때 장마 왔을 때 막 넘어지고 해서 진짜 좀 문제가 될 뻔한 게 있었죠. 예. 실제 이거는 있었던 사고들이에요. 진짜 전신주가 쓰러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 높은 탑차들이나 높은 이제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높은 그 사다리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실제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선을 지하에 묶기 시작합니다. 자, 전선을 지하에 묶고 있는데, 자, 이 전선을 지하에 묻을 때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지하에 묻으면 전자기파로부터 최대한 어떻게 그러니까 안전하기는 한데, 왜냐면 공기주로 직접 오는 거가 땅에서 오는 거에 훨씬 더 차단이 더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전선에서 발생하는 제가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한 전자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즉 전신주 관련 사고를 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문제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였던. 그리고 도시 경관 자체가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선지중화가 대부분 진행이 됐던 평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랑과 동안구를 비교했을 때 동안구 쪽은 다 신도시로 건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도시를 한 번에 다 갈아엎어가지고 전봇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심인 이 마랑구 이쪽은 지금 전선지중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라 전봇대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학교 근처에 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그쪽에 전선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제 작업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마랑구 쪽도 이제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전선 지중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단점 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요? 돈입니다. 돈 엄청 듭니다. 자, 그리고 전선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 찾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자, 사실 전선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전봇대는 보이니까 쉬워요. 그리고 그 지점 찾기도 쉽고, 왜냐면 이제 저항값만 구하면, 그 저항값만 구할 수 있으면 이제 다 찾을 수, 문제되는 지점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그리고 문제 되는 부분을 찾았을 때 전봇대 타고 올라가서 갈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생길 확률은 되게 적은데, 사고 위험 적은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땅을 파야 됩니다. 예. 땅을 파서 해야 돼가지고 지점 찾기 진짜 어려워요. 거기에 보수도 당연히 어렵게 땅 파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물론 사고 확률이 적어서 이런 단점을 좀 메워주고 있지만, 이 비용과 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 꼭 지중화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력망이 만약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 전력을 공급하는 이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전력을 어디에 더 많이 보냈다가 어디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다 보내고, 즉 낮에는 여기를 더 보내고 밤에는 여기를 더 보내고, 그러니까 낮에는 뭐 공장에 많이 보내다가 밤에는 주거 시설에 많이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전력망을 구성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충전, 뭐 발전소, 사무실 소비, 개인 소비자 등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소비되고 있는 이 전력 시스템을 하나의 이제 메인 센터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앞으로 되게 유망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이 스마트 그리드, 이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전기 자동차 사업의 규모를 이토록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9년 제주도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의 전력은 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발전이 기존 전력망과 연결돼 공급된다. 도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 빌딩을 비롯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구비된 스마트홈도 전력망에 연결된다. 기존 전력망에는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원과 연동한다. 전력과 통신, IT가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 도시 전체에 녹색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예. 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작은 이제 단위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발전 방식이 다양한 형태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기, 어쨌든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주나 이런 데서는 한번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그리드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 사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압이 높을수록 송탑이 높아지는 까닭. 물론 감전의 위험이 커지고 공기 중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방전도, 번개 같은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자기파의 방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아진다. 높을수록. 자, 그리고 전선을 지하에 묻을 때의 장점, 전선 지중화의 장점은 이제 감전사고 예방, 전자 피해 경감, 그 다음에 도시 경관까지 좋아진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송전선 주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자기파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생태계랑 주민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앞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책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보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뭐냐면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기존의 교류 고압 송전을 대체하는, 초고압 교류 송전을 대체하는 방식의 송전 방식인데요. 자, 사실 이 교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변압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아까 보여준 그 변압기에다가 양쪽에 물려주기만 하면, 전선 물려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됩니다.
왜냐면 그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이 변하는 전압이 변압기에서 맞은편 코일에 전류를 쉽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고압으로 만들기가 쉽고 송전하기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류를 계속해서 써왔는데, 자, 그런데 아직 문제점은 분명히 있죠. 이 앞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뭐 전자기파 발생이나 뭐 거기에 이제 추가 에너지 손실 문제도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때요? 그 전기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교류에서만 나타나는 이제 저항들이 있어요. 그 저항들이 이제 존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되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손실을 당연히 교류 송전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직류로 보내는 게 좋긴 좋은데, 이제 직류 송전의 이제 단점은 초고압으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류만 사용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거를 극복을 해내면서 초고압 직류송전,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요. 초고압 직류송전도 가능한 시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진도 제주관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길게 이제 실제 초고압 직류송전을 이제 까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로 온 거를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꿔 송전한 다음에 다시 교류로 바꿔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초고압 직류 송전의 장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기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전압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나 우리 사람한테 피해가 없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 손실까지 줄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무효 전력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이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한 것과, 그리고 아직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 단점만 만약에 더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 더욱더 상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송전 방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번 파트 정말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죠.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네,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파트를 기억을 잘 해주세요. 꼭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요. 예, 정말 중요한 파트니까 제가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학기에서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너무나도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예, 이제 내년에나 이제 전체 학생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내년 물리 시간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얘기하면서 우리 수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자, 그러면 시험 잘 보세요. 그럼 이만.